물론 감정적으로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단둘이 등산을 간 것이 매우 기분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다고 다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난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남편이 주말마다 등산을 다녀서 알고 보니 여직원과 계속 단둘이 다니는 것을 보고 아내가 이에 대해서 항의했더니 남편이 마음 맞는 사람이랑 등산 간 건데 뭐가 잘못이냐 라고 항의를 해서 이에 대해서 억울하다 라고 밝힌 기사를 보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등산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단둘이 등산을 간 것이 매우 기분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다고 다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상담이나 사건을 진행한 바를 통해서 어떠한 사건이 부정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840조 1호는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관계, 키스 등의 신체적 접촉을 다른 자와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인정을 위하여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할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성관계, 키스 등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신적, 정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이 또한 부정행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해 라는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 그 문자를 주고받은 상황을 살펴서 객관적으로 장난으로 주고받았다 라는 것이 명확한 것이라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위와 같은 문구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사랑해라는 문자를 주고받았고 그리고 이를 알게 된 배우자가 그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다면 이는 정당한 의구심이므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의구심 해결을 위한 타당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정행위가 아니었다라고 판명이 된다 하더라도 6호 사유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는데 내 배우자가 그에 대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부정행위라는 것은 내 배우자가 정조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인데 다른 쪽에서 내 배우자를 유혹하더라도 내 배우자가 그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태도를 보였다면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성과 나체 사진을 공유하고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서 이혼 사유 또는 위자료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요에 의해서 내 신체 부위를 찍어서 보낸 경우가 인정이 된다면 이때에는 다르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이때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한다고 판시해서 나체 사진 한 장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남녀 관계에서 사진 한 장이 드러났다는 것은 법원에서는 빙산에 요만큼이 드러났다라고 보고 사건에 접근을 하고는 합니다. 다만 은밀한 신체 부위를 사진으로 주고받은 경우 그것이 혼인 파탄에 미친 정도 그리고 이후의 사정이 위자료액에 영향을 미쳐서 사진은 동일하더라도 각 사건마다 위자료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사진 하나만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을 보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진 이외에 자신과 상대방의 여러 사정을 설명을 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면 그 고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게 위자료 액수 산정에 이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중에서 같은 직장에서 상관이 여 직원에게 계속 친밀감을 표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관의 아내가 회사의 대주주이어서 이 여성이 해고를 당한 뒤에 상관의 아내가 이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상관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친밀감을 표시했고 이 직원은 평상적인 범주 내에서 대화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동 로그인 설정해 놓은 컴퓨터를 보고 배우자가 다른 상간자와 함께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돼서 상간자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간자가 배우자와 그리고 자식을 상대로 해서 형사 고소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법원은 상간자가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 보인 행동을 고려해서 위자료를 다른 사건보다 크게 4천만 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면서 핸드폰에 그 상황을 녹화해 두었는데 의뢰인이 녹화 영상을 나중에 보고 알게 되어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상간자가 내 배우자에 대해서 강간당했다 라면서 형사 고소하였는데 그 영상 자료가 강간의 반대되는 증거가 되어서 강간은 혐의 없음 처분이 되고 그리고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오히려 인용되는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부정행위 관련 법리는 간단하지만 사실관계는 단 한 건도 동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정행위가 명확한 상황임에도 이혼 후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내하는 경우도 보았고 그리고 부정행위 아님이 명확한 상황임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을 옥죄며 행동하는 상황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사건을 하나하나 접하며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배운 경험을 토대로 저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는 분들께 다시 조언을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